자, 개화기에서 일제감정기 두 번째 작품인 모란이 피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란이 피기까지는 모라는 소재를 하고 있는 화자의 정서를 형성한 순수 서정시입니다. 화자의 정서에 주목해서 감상을 해보면 되겠는데요. 1930년대에 시문학파의 경향을 잘 보여준 시입니다. 이전까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시조의 전통, 가사의 전통이 곁들여진 애국가사라든지 개화가사 같은 것들이 막 나와 있었고요. 아니면은 또 카프라고 하는지 그런 사회 현실을 비판하는, 또 사회 참여를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그런 문학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순수한 언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시 경향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경향들이 많이 나오는 얘기는 수업 시간에 이제 할 건데요. 특별히 그 시문학파 경향을 잘 보여주는 시인 중에 하나가 김영랑입니다. 그래서 희망과 소망을 상징하는 모란에 대한 애정이 아름다운 시어와 여성적 어조를 통해서 절묘하게 묘사되어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의 음악성과 시어의 세련된 표현, 시의 유기적 형태 등을 이해하면 1930년대 문학사의 흐름을 잘 이해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한번 언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러면 모란이 피기까지는을 한번 볼까요? 자, 네, 모란이 피기까지는, 자, 나는 아직 밤을 기돌리고 있을 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란은 이제 필기라면 덕지덕지 될 것 같은데, 화자가 추구하는 뭔가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제 보조관념은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소망이라든지 보람이라든지 삶의 가치 등등을 이제 꼽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뭔가 이상적인 거,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그러니까 기다림이 이제 숙명적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아직 그냥 기다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화자의 기다림이 숙명적임을 암시해 줍니다. 대놓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숨겨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있을 테요. 그리고 있을 테요라는 걸 통해서 여성적 어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 출신 김영랑은 이렇게 여성적 어조도 잘 씁니다. 그래서 모란이 뚝뚝 굉장히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낙화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합시다.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해줘. 안 지워지네. 자, 여기다 합시다. 이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서름, 그러니까 봄을 여였다는 것은, 자, 여기에서 얘기했던 소망과 보람과 삶의 가치들을 전부 이렇기 때문에 뭐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끼는 서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담길 테요라고 하면서 또 여성적 어조를 쓰고 있습니다. 네, 여성적 어조를 쓰고 있죠.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그러니까 5월에서 무더운 거면 이미 봄이 지나고 여름이죠. 그러니까 요거가 표현하는 바는 봄의 상실이죠. 네, 뭔가 봄을 상실한 그 어느 날, 떨어져 버린 눈꽃마저 시들어 버리고 천지의 모라는 차치가 없어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뻗쳐오르는 내 보람 선케 무너졌느니, 자, 모란이 피었을 때 보람은 사라지고 화자의 소망마저 무너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해석을 해보자면, 모란이 피었을 때의 보람을 잃고 화자의 소망이 무너짐을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가 다가고 마라. 그러니까 모란이 지는 것이 한 해가 다가오렸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인생 전체를 잃은 것과 같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과장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360날 한양 섭섭해 우엄내다. 자, 우엄내다 요거 여기 나오는 여성적 어조고요. 360날 그러니까 거의 1년 내내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을 굉장히 기다림의 나날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네, 그래서 서글픈 정감의 깊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과장을 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란이 피기까지 나는 아직 여전히 그러니까 숙명적 기다림, 나는 숙명적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찬란한 슬픔의 봄을이라면서 기다리고 있죠. 요거는 전형적인 역설법입니다. 왜 찬란한 슬픔의 봄일까요? 찬란한 슬픔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슬픔은 되게 안타깝고 나쁜 거지, 부정적인 거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찬란하다 하는 이유는 자, 슬프지만 이것이 다시 올 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화자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이 다시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진 부분이기 때문에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두 부분 굉장히 닮았죠. 자, 이러한 구조를 뭐라고 하느냐?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자, 수미상관을 통해서 뭐랄까요? 뭐 형식적인 그런 안정감도 줄 수 있고요. 주제를 강조하는 또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좀 전체 구성을 보면 수미상관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두 번째 행, 그 다음에 11행부터 12행까지는 전부 모란이 피기까지 기다린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나머지 요 가운데 부분은 뭘까요? 모란이 잃은 슬픔에 대해서 이제 쓰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핵심 정리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자유시이면서 딱 이렇게 운율을 맞춰놓고 있지 않죠? 사음보나 삼음보나 뭐 이렇게. 그다음에 서정시이면서 순수시입니다. 뭔가 다른 이 정서를 표현하기 위한 아름다움만 추구하고 있지 다른 어떠한 사상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정시이면서 순수시이고요. 그다음에 유미적 성격을 갖고 있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고요. 탐미적이고 그다음에 낭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재는 모란의 개화 낙화이고요. 주제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과장하고 있죠. 그래서 특징은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심경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자의 심경은 뭐냐? 화자의 심경은 굉장히 아름다움에 의 도취와 그것의 덧없음에 대한 슬픔이죠. 그러니까 모란이라고 하는 뭔가 정확한 뜻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추상적인 아름다움을 막 추구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 나와있죠? 모란이 뚝뚝 떨어지듯이 낙화합니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있고 그걸 다시 기다리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드러나고 있죠. 세 번째, 여성적 어조를 사용하여 여성적인 섬세함과 부드러움이 나타납니다. 네, 이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나와 있는 시를 통해서 표현상의 특징을 이제 몰아입히기까지와 좀 비교를 해봅시다. 김강균 시인의 대생이 나와 있는데, 김강균 시인은 순수 서정 시를 썼다기보다는 이미지즘 경향을 띈 모더니즘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앞에 시는 순수 시이고요. 언어의 아름다움, 언어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면, 모더니즘 시는 이미지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듯이 그려지는 듯한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1930년대에 유행했던 시 경향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수업 시간에 들으면 되겠고요. 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료를 뿌린 듯 곱단한 노을 위에 전신주 하나하나 기울어지고 먼 고가선 위에 밤이 켜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첩탱을 통해서 시의 시간적 배경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통해서 이 시간적 배경은 지금 노을 지는 저녁입니다. 근데 이게 향료를 뿌린 듯이 곱단한 노을이라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공감각적 표현입니다. 공감각적 표현입니다. 향료를 뿌리면 향이 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시각적인 것을 후각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각의 후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주가 하나하나 기울어지고 이제 전신주가 차차 어둠에 묻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가선, 고압전류를 송전하는 전선 위에 이제 밤이 켜진다는 것은 이제 별이 뜬다는 거죠. 별 또는 달이 뜸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별이나 달이 뜨고 있는 거죠. 자, 그냥 그림만 보여주고 있는, 그림처럼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뭔가 추상적인 관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죠. 구름은 보랏빛 색지 위에 마구칠한 한 다발의 장미. 자, 보랏빛 색지는 뭐냐면, 네, 노을진 하늘입니다. 운유법을 쓰고 있죠. 네, 그러면 장미 한 다발은 뭘까요? 장미 한 다발은 그런 노을에 물든 구름입니다. 역시 운유법이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표현하고 하자는 바는 뭐냐? 노을진 하늘과 그 위에 떠 있는 구름을 굉장히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목장의 깃발도 능금나무도 불듯이 꺼듯이 외로운 들길. 자, 그래서 자신의 고독을 들길에 감정이입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독을 들길에 감정이입하고 있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자, 말 그대로 제목이 대생이죠. 대생이라는 것 자체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제 연필을 이렇게 뭐 정확하게 선생님 대생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림을 그리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시의 핵심 정리를 좀 해보자면 여러분들도 이제 특징을 꼽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갈래는 자유시면서 서정시이고 성격은 회화적이고 서정적입니다. 회화적이라는 건 그림 그리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거죠. 노을 지는 저녁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주제는 노을 지는 들길에서 느끼는 고독감입니다. 이게 주제죠. 특징,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1, 2 뭐 넘어가는 부분이 이제 시적 화자의 시선인 거예요. 시선에 따라 쭉 이제 밤이 오구나, 밤이 지나서 별과 달이 뜨고 있구나라고 하고 있고 그 지는 가운데 노을진 하늘을 보고 있고 거기에 구름을 보고 있으며 그 밑에 있는 이제 들길을 보면서 내 외로움을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회화적 수법을 사용하여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듯하게 표현해서 정서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요게 핵심 정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죠? 이런 시. 네. 그림 그려지는 듯한
감각적인 시 선생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짧죠? 네, 짧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